네, 행정사 2차 D-21일이죠. 네, 21일 3주. 오늘은 민법 계약에 대해서 몇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환매와 재매매의 비교 차이입니다. 일단 갑은요, 을에게 금전 차용하기 위해서 2016년 5월 2일 자신의 그 1억 상당 엑스토지를 을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하고 등기 이전해 주었다. 그 후 2016년 5월 12일에 갑과 을은요, 엑스토지를 3년 후에 갑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갑은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갑은 2019년 5월 13일에 을에게 8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엑스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은 본 약정은 환매 계약이라고 주장하고요, 을은 재매매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예,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일단 결론부터 봐야겠죠?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갑과 을 사이에, 그죠?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죠? 2016년 5월 2일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2016년 5월 12일에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그죠? 계약이 체결됐죠. 이것은 환매가 아니죠. 네. 이건 재매매 예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환매는요, 그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동시성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지만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동시성 여부에 있어서 환매 특약이 동시성 요구하지만 지금 사안에서는 그 이후에 계약을 다시 체결한 재매매 예약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결론이 이렇다. 그래서 목잘 잡아야죠.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의의를 써야겠죠. 그래서 환매의 의의를 쓰고요. 그다음에 재매매 예약의 의의를 쓰고요. 그다음에 양자의 차이점. 처음에가 말씀드린 동시성이죠. 동시성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대금 지급. 세 번째가 권리행사 방법. 권리행사 방법을 하죠.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은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 다음에 존속기간. 그래서 사안 해결입니다. 이렇게 좀 이쁘장하게 써야겠죠? 목차를 이쁘장하게. 또 환매란 매도인이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요, 일정 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환매라 합니다. 재매매 예약은요, 그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통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일단 이전한 뒤에 장차 그 목적물을요, 다시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예약하는 거. 양자의 차이점은요, 기본적으로 동시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의 경우는요, 환매의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죠. 재매매의 예약은요, 그럴 필요 없다.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요, 환매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그 부담한 매매 비용이 되겠지만, 재매매의 예약 시 그 대금은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합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대금, 재매매의 예약 시 그 대금은 당사자 약정으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권리 행사 방법은요. 환매권 행사는요. 환매 대금의 제공을 요건을 하죠. 그렇죠? 환매 대금의 제공을 요건을 합니다.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요. 다른 예약 완결권 행사는요. 대금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공시 방법입니다. 공시 방법. 환매의 경우는요. 환매권 등기 가능하죠. 재매매 예약은요. 청구권 보존이 가등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존속기간 볼까요? 존속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그죠?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요. 그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는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요.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걸리겠죠. 적용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환매 기간은 그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되고요. 형성권으로서 예약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네, 이 정도 비교하고요. 사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갑과 을은요, 갑과 을이 맺은 약정은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재매매 예약이죠. 그래서 재매매 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매 계약이라는 갑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매매 예약이기 때문에 대금 지금도 당사자 약정으로 하면 되고요. 권리 행사도 그죠? 대금 제공을 요건을 하지 않고요. 따라서 공시 방법도 물론 공시하려면 가등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제척 기간이 또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네, 환매와 재매매 예약 비교했고요. 사례 문제입니다. 뭐죠 이건? 갑과 을,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임대차 효력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갑과 을은 부부 사이로 2012년 3월 15일에 갑의 이름으로 병소의 상가 건물을 2년간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가구점을 운영하였고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은 을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갑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을 또한 계약 장소에 참석하였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 1번 볼게요. 그러나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갑은 병과 함께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삭제해버리네요. 갑은 가출을 해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는지 설명하시고요. 갑은 2번 문제 2번 갑의 이름으로 임대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에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영업이 어려워지자 갑이 병의 동의 없이 을의 이름으로 임차인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갑은 다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병은 자신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병의 해지 요구는 타당하냐 허용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니까 지금 설문에서 갑과 병 간의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 마누라죠. 을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이론적으로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의의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를요. 계약 당시
그 계약 당사자 이외의자인 제3자에게 직접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되고 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어야겠죠. 그 보상관계라는 것은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죠. 보상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요. 그 효과는요. 제3자에게 권리 발생하죠. 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그죠?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의사표시는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거래의 관행, 목적에 의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이 되게 되면요. 요약자, 낙약자는요.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허용됩니다. 네? 그래서 민법 541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당사자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판례도요.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이 갑과 병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서 여기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회하고 있다는 거지. 입회함으로써 낙약자인 병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있죠. 할 것이므로 그 후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삭제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소멸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541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적법한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 2번. 네, 문제 2번은요. 문제의 제기를 봐야겠죠. 쟁점은 임차인 갑이 임대인 병에 동의 없이 을의 이름으로 임차인을 변경한 것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 해당이 되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2번입니다. 동의 없는 임대차 효력이죠. 민법 몇 조죠? 62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요. 임차인의 변경이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의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그럴 때에는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의 이유로 제629조 제2항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하나여 양수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어요. 물론 민법 629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고,
그 임차인을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판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좀 입장을 좀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령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전대 행위를 해도 계속적 법률 관계의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요,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하나여 양수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양도라고 해도요, 무단 양도라고 할지라도 그 임차인의 변경에 특별히 임대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임대인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사안에서 동거하는 부부간에 그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양수인이 부인도 아니고 무슨 그 생판 모르는 제3자도 아니고요, 그죠? 동거하는 부부간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히 임대인에게 그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겠죠. 따라서 임대인 병은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 병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요,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임차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경영하는 임차인 처가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 그런 경우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토지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무단 양도가 독립한 용익자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 병은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판례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판례 입장에 대해서. 판례 입장. 어쨌든 2번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약술하시고, 일단 보증금은 뭡니까? 임대차 보증금. 의의를 써야겠죠? 의의. 그 다음에 보증금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3번 보증금의 효력입니다. 보증금의 효력. 목잘 잡고요. 임대차의 보증금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그 종료 후에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전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있어서 정지 조건설이 있고요, 해지 조건설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설. 그래서 판례는요, 해제 조건설 입장입니다. 해제 조건설. 판례 입장. 그래서 정지 조건설이란 것은, 그러니까 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고요. 임차인이 채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네, 해제 조건설이란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그죠? 보증금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전,
이고요. 임대인이 채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합니다. 정지조건설은 임차인이 내가 채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해제조건설은 임대인이 채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해제조건설 입장이에요. 임차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수억이죠, 수억. 다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임대인이 채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해제조건설이 타당합니다. 자, 다음 보증금 효력입니다. 보증금 효력 첫째, 담보적 효력 대표적이죠. 담보적 효력. 담보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대차 존속 중 공제되죠. 임대인의 그 공제 의사로 면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 반면에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보증금에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대인의 공제 의사 이건 가능해요. 그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보증금에서 차임 공제를 주장해? 이렇게 안 돼요. 이건 차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대차 종료 후 공제되죠? 임대차의 종료 후 공제.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그리고요,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의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됐어. 네, 이 정도 쓰면 되죠. 보증금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한 문제만 더 보면 매도인의 부담 담보 책임 그 1번 같은 경우는요. 이건 해보면 좋겠다. 예, 이거는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의리 갑소유의 토지 1000평을 평당 1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실제 측량객본이 900평으로 확인된 경우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담보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1번은 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의 담보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문제 2번은요. 을이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갑의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정액이 경락되어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담보 책임. 2번은 저당권, 전세권 등 행사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담보 책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입니다.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토지 1000평을요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였으므로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성립 요건과 내용을 검토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의 경우의 담보 책임. 그 담보 책임 성립 요건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와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요,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보 책임은요,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의 사실을 모른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는데요. 즉, 선의의 매수인만이 대금감액 청구권, 해제권,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합니다. 따라서 을이요, 선의인 경우 100평에 해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900평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요. 사안에서 목적물인 그 갑의 건물에 존재하던 병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매수인 을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그 성립 요건과 담보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은요 57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되고요. 그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로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담보책 내용은요, 저당권 또는 전세권 존재에 관한 매수인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인정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요, 저당권 실행 등으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수인이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요, 매도인에 대해서 그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 계약의 해제나 상환 청구와 함께 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권리 행사 기간에 관해서는 뭐 특별하게 행사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매수인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또는 전세금의 반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어쨌든 문제 해결을 보면요, 병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돼요. 어쨌든 두 가지. 네. 일단 주말이니까 참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 네. 아무쪼록 주말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셔가지고 21일 남았습니다.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코로나가 2.5단계 사회적 거리 2.5 그 연장이 됐죠. 시험에 아직 아무런 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가 안 난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혹시 변동이 되면 조금 그렇겠죠. 예, 좀 빡이 확 치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아직은 이번 주 안에 그래도 잘 넘기면은 아마 확진자도 줄고 지금 100명 이제 158명인가요? 이제 좀 줄었습니다. 이제 100명대 미만 두 자릿수로만 되면 큰 차질 없이 시험 보는데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쇼터디였고요. 쇼터디에서 더 많은 기출문제, 예상문제 보시면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상 쇼터디였습니다.